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들으시고 재미와 감동이 있으셨다면 채널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짧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이 더 지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네 손으로 직접 네 남편의 심장을 쏘라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는 것 같았죠. 눅눅하고 비릿한 향신료 냄새가 뒤섞인 동남아의 야시장은 수많은 인파와 불빛으로 소란스러웠지만 제 귀에는 오직 그 잔인한 명령만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 한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스승의 목소리였습니다. 대답해야지 이수야. 조국을 위해 그 정도 충성심은 보여야 하지 않겠니? 그의 목소리엔 일말의 감정조차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닳고 다른 부품을 교체하라는 지시처럼 제 남편의 목숨을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꼬치에서 차갑게 식은 기름이 손등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뜨거워야 할 기름이 왜 이리도 차갑게 느껴졌을까요? 어쩌면 제 심장이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당신의 전부였던 세상을 당신의 손으로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을 향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조국이 저에게 총을 쥐어주며 남편을 쏘라고 명령했던 그 지옥 같았던 48시간의 기록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숨김없이 여러분 앞에 꺼내 보이려 합니다. 부디 저의 마지막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지요. 제 이름은 윤희수. 하지만 여기 열대의 태양이 자결하는 이 나라에서 저는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평범한 무역회사 직원,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 말이죠. 물론 회사도 남편도 심지어 제 얼굴에 띈 미소까지도 모두 조국이 제게 부여한 역할, 철저히 계산된 위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그런 삶, 바로 북조선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의 삶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제 위장 남편 민준 동지는 저와 같은 부서 소속의 동료였습니다. 우리는 평양의 훈련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민준 동지는 늘 저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최고의 요원이었죠. 날카로운 눈매와 달리 따뜻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훈련 중 제가 놓치는 부분을 말없이 챙겨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료이자 혹독한 훈련을 견디게 해준 버팀목이었습니다. 이곳 동남아의 이름 모를 도시에 파견되어 부부 행세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솔직히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금기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임무는 임무.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아침이면 나란히 출근하고 저녁이면 함께 장을 보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옆에 잠들어 있는 민준 동지의 얼굴을 보는 것도 여보라는 어색한 호칭을 입에 올리는 것도요. 지방 곳곳에 설치된 도청 장치를 의식하며 우리는 정해진 각본대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해줄까?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서 물으면 민준 동지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좋아. 하지만 시장에 갔을 때 3번 접선책이 새로운 지령을 가지고 올 수도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도록 해. 걱정 마. 당신이야말로 오늘 만나는 바이어 혹시 함정일 수 있으니 조심하고. 이런 식이었죠. 사랑의 언어 속에 인물을 담아 대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집 앞 정원에 흐드러지게 핀 플루메리아 나무의 달콤한 향기가 우리의 위장된 행복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향기는 지금도 제 코끝에 생생합니다. 어쩌면 저는 그 향기마저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언제까지나 연기일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심장이 조국을 향한 충성심만으로 뜨겁게 타오른다고 생각했죠.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현지의 부패한 관료를 포섭하는 임무를 거의 마무리 지를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미인계로 접근해 정보를 빼내고 민준 동지가 뒤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작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목표물이 갑자기 제게 총을 겨눈 겁니다. 정보가 새어나갔던 거죠. 내년 정체가 뭐냐. 그의 눈에 번뜩이는 살기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수없이 겪었던 상황이었지만 실전의 공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바람이 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민준 동지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표물을 제압했죠.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이럽네 희수 동지. 저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임무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동료의 안위를 먼저 묻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일없소. 그런데 동무 팔이. 그의 왼쪽 팔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목표물과 몸싸움을 벌이다 칼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국도 임무도 그 무엇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앞에서 피를 흘리는 저 사람 민준 동지만이 제 세상의 전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소독약이 닿을 때마다 그가 희미하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보며 제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희수 동지. 앞으로는 절대 위험한 짓 하지 마시라요. 오늘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연기했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느새 진짜가 되어 우리 사이에 깊이 뿌리 내렸다는 것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무심코 스치는 손길, 사소한 일상을 나누는 모든 순간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조국의 눈을 피해 우리만의 작은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냉철한 공작원이자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조국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위장된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더군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비극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고 제 옆에는 민준 씨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를 동지가 아닌 민준 씨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둘만 있을 때의 이야기지만요.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자 그가 잠결에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제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늦게 들어오. 얼굴 보기 힘들구만 요새. 아침 식사를 하며 제가 투정 부리듯 말했습니다. 최근 민준 씨는 새로운 임무 때문에 밖으로 나도는 날이 잦았습니다. 반정부 세력과 무기를 밀거래하는 군부 실세에게 접근하는 꽤 위험한 임무였죠. 미안하오. 이것만 마무리되면 당분간은 한가할 거야. 그때 같이 바다라도 보러 갈까? 그가 제게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마지막 아침 식사가 될 줄은요. 그가 집을 나선 지 3시간쯤 지났을까. 약속된 안전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는 외부 활동 시 2시간 간격으로 제게 신호를 보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언제나 유동적이니까요.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제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리 약속된 비상 연락망을 통해 그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나기로 했던 군부 실세의 아지트 주변, 그가 이동했을 법한 모든 경로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 버린 것 같았죠.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저는 몇 번이고 되뇌며 우리가 함께 꾸린 이 작은 아파트 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습니다. 벽에 걸린 우리의 위장 결혼 사진 속에서 민준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이 연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사진 속 제 미소는 분명 진짜였습니다. 저 미소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연락은 제가 기다리던 민준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본국에서 온 암호 전문이었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꺾였다. 즉시 모든 흔적을 지우고 복귀 대기하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제 세상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독수리는 민준 씨의 암호명이었습니다. 날개가 꺾였다는 것은 그가 적에게 체포되었음을 의미하는 최악의 신호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잡혔다고? 어떻게? 누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국의 명령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의 위치부터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관리하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했습니다. 현지 정보기관에 심어둔 정보원, 뒷골목의 브로커, 제가 포섭했던 인물들까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단 몇 시간 만에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오늘 낮에 시내 중심가에서 있었던 총격전에 대해 아는 거 다 말해. 사람이 하나 잡혀갔다던데 그 사람 인상착의 끌고 간 놈들 소속 뭐든 상관없어. 수화기 너머의 정보원에게 윽박지르는 제 목소리는 저조차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자신이 본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갑자기 나타나 한 남자를 둘러쌌고 격렬한 저항 끝에 그를 끌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를 끌고 간 자들은 현지 정보기관의 대테러 부대 요원들이 사용하는 차량과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함정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접촉하려던 군부 실세는 처음부터 현지 정보기관이 파놓은 덫이었던 겁니다. 그는 조국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저는 절망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되었다면 그가 겪어야 할 일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문 끝에 그가 가진 모든 기밀을 토해내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공개 재판에 세워져 이 나라와 우리 공화국 사이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거나 혹은 조용히 처리될 겁니다. 어느 쪽이든 그에게 남은 미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손목에 차고 있던 특수시계가 희미하게 진동했습니다. 평양에서 두 번째 암호 전문이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변절의 우려가 크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본국에서 소각조를 급파한다. 소각조.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소각조는 우리 내부에서 배신자 혹은 임무 실패로 인해 조국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요원을 제거하기 위해 극비리에 운영되는 암살 전문 팀이었습니다. 조국은 민준 씨를 구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고문 끝에 기밀을 누설하기 전에
그를 처리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를 변절자로 규정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다 적의 함정에 빠진 영웅을 한순간에 제거해야 할 오점으로 낙인 찍은 것입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충성을 다 바쳤던 조국에게 버림받은 기분이 이런 걸까요? 아니, 이건 단순한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현지 정보기관의 고문을 버텨내는 시간, 그리고 평양에서 출발한 소각조가 이곳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그 안에 그를 구해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제 사랑, 제 동지, 제 남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그를 구해야 한다. 조국이 그를 버렸다면 이제 내가 그의 유일한 조국이 되어야 한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물을 닦을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쟁입니다. 조국과 그리고 이 나라 정보기관 모두를 상대로 한 저 혼자만의 외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48시간. 제게 허락된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그 시간 안에 현지 정보기관의 심장부에서 민준 씨를 빼내고 평양에서 날아올 암살자들을 따돌려야 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로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 홀로 남겨진 조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우선 평양에서 오는 소각조를 상대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언제 도착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저는 본국의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마련해둔 비밀 안가로 향했습니다. 해킹은 제 전문 분야 중 하나였지만 본국의 방어벽을 뚫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들키는 순간 저 역시 제거 대상이 될 테니까요. 낡은 건물의 지하,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숨 가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시간을 씨름했을까?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릴 때쯤 마침내 방화벽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정보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소각조의 팀장. 그 이름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리철영 상좌. 제 스승이었습니다. 16살, 부모를 잃고 갈 곳 없던 저를 거두어 최고의 공작원으로 키워준 사람.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가장 무서운 교관처럼 저를 단련시켰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사격술과 격투술뿐만 아니라 공작원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가르쳤습니다. 희수야, 기억하거라. 임무 앞에서는 어떤 감정도 사치일 뿐이다. 가족도 동료도 심지어 내 자신마저도 조국을 위한 도구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의 가르침은 제 신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제 남편을 제거하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가혹했죠. 저는 망연자실한 채 모니터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스승님이라면 말이 통할지도 모른다. 그는 민준 씨의 실력과 충성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번 결정이 평양 상층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제가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희미한 희망이 잿더미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싸늘한 금속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구만, 윤희수.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본 곳에는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리철영 상좌, 제 스승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도착한 겁니다. 제가 본국의 통신망에 접속하는 순간 제 위치가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순식간에 그의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스승님, 어찌 벌써
네가 나를 과소평가했구만. 내 숨소리까지 알아맞히는 게 바로 나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그가 저를 쏘려 한다면 피할 수 있을까? 아니, 그를 상대로 제가 감히 총을 겨눌 수 있을까? 앉아라. 아직 널 쏠 생각은 없다. 그의 말에 저는 마지못해 낡은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서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일 때문에 왔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렇소. 조국은 변절자를 용납하지 않소. 변절자가 아닙니다. 민준 동지는 임무를 수행하다 함정에 빠진 겁니다. 스승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충성심을. 저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심? 적에게 잡힌 순간 그의 충성심은 이미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고문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인간은 없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의 입을 막아야 하는 연유다. 그의 논리는 냉혹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훈련소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단순한 동료나 도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를 죽일 순 없습니다. 제발 상부에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해 주시라요. 제가 어떻게든 그를 구해내겠습니다. 저는 애원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래, 네가 그를 구해내야지. 다만 방식이 좀 다를 뿐이요. 그는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주사기 1개와 푸른색 액체가 담긴 앰플이 들어 있었습니다. 즉효성 맹독. 고통 없이 심장을 멎게 만드는 약물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처리하라는 조국의 배려다. 그의 말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제게 마지막 임무를 하다라는 교관처럼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너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겠지. 민준이와 네가 단순한 위장 부부 관계가 아니라는 보고가 있었다. 이번 일은 내 충성심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말라. 내 손으로 직접 내 남편의 심장을 쏘라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그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총이 힘들다면 저 약물을 사용해도 좋다. 현지 정보기관에 수감된 민준이에게 접근하는 루트는 우리가 확보해주겠다. 내가 할 일은 그저 그의 숨을 끊어놓고 돌아오는 것뿐이다. 성공한다면 너는 조국의 영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국은 제게 사랑하는 남편의 심장에 총알을 박으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한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은 한때 제가 아버지처럼 따랐던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적의 손에, 저는 조국의 칼날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결국 베이는 것은 저였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조국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저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리철령 상좌가 떠난 지하 안가는 지독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맹독이 담긴 상자가 마치 악마의 눈동자처럼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터져나갈 듯 복잡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스승과의 대화는 제게 남은 마지막 미련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그들은 제 사랑을 시험하고 제 손에 피를 묻히라 강요하는 거대한 폭력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당신들의 방식이라면 나도 내 방식으로 하겠어. 저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망설일 시간은 없습니다. 48시간에서 이미 몇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소각조와 현지 정보기관 양쪽 모두에게 쫓기면서 민준 씨를 구출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고 더 대담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저는 지난 세월의 제 자신과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조국이 만들어준 공작원 윤희수는 바로 이 순간 죽었습니다. 이것이 조국을 등진 자의 말로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여러 개의 위장 신분 중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을 골랐습니다. 바다에서 기다릴게. 우리가 언젠가 함께 가자고 약속했던 바다. 그곳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관문이 남았습니다. 저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에게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적이란 평양이나 현지 정보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제3의 세력, 바로 남조선 국가정보원 국정원이었습니다. 이곳 동남아는 남과 북의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지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국정원 요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현지 정보기관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민준 씨의 신병 확보에 관심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북의 엘리트 요원을 포섭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엄청난 수확일 테니까요. 저는 그림자와 접선하기 위해 그가 자주 이용하는 정보 전달 루트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낡은 도서관, 특정 책의 특정 페이지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남겨두는 고전적인 방식이었죠. 당신들이 쫓던 뻐꾸기다. 당신들의 숙적을 제거할 정보를 주겠다. 대가로 나와 내 동료의 안전한 탈출을 원한다. 내일 정오 중앙역 시계탑 앞에서 노란 손수건을 들고 있겠다. 뻐꾸기는 그들이 저를 부르는 암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적은 리처형 상자를 의미했습니다. 최고의 공작원을 넘겨준다는 미끼는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일 터. 저는 메시지를 남기고 도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다음 날 정오까지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저는 수십 번도 더 제 선택을 후회하고 의심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약속 장소에 나올까? 나온다면 순순히 협상을 할까? 아니면 저를 납치하려 할까? 리철형 상자는 지금쯤 어디까지 저를 추적해 왔을까? 민준 씨는 무사할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늪처럼 끌어당겼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민준 씨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제 손을 잡아주던 투박하지만 커다란 손, 괜찮아, 희수야. 내가 있잖아라고 말해주던 그의 목소리. 그 기억들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저는 약속 장소인 중앙역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허름한 현지인으로 위장하고 군중 속에 섞여 시계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태연한 척 걸었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시계탑의 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란 손수건을 꺼내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나타나줘.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실패인가? 역시 너무 무모한 도박이었나? 제가 손수건을 다시 집어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여행 오셨나 봐요. 옆에서 들려온 능청스러운 한국말에 저는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멀리서 마주쳤던 그림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노란 손수건을 힐끗 보더니 다시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뻐꾸기 소리가 유난히 청명하게 들리는 날이라 산책 나왔습니다. 그런데 찾던 새는 안 보이고 길 잃은 아기새 한 마리만 보이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계심과 날카로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둥지를 잃은 새는 새로운 둥지를 찾아야죠. 날개를 받아줄 더 넓은 하늘이 있다면 어디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미리 준비해둔 암구호를 읊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대담하시네요. 자기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올 생각을 다하고. 지금 제 처지에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사냥꾼이거든요. 짧은 대화였지만 우리는 서로가 찾던 상대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죠.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으니. 아, 그리고 너무 걱정은 마세요. 일단은 잡아먹을 생각 없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위험한 거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제 목숨뿐만 아니라 민준 씨의 목숨까지도. 과연 저는 이 거래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그림자를 따라 도착한 곳은 낡은 상가 건물 옥상에 있는 작은 안전가옥이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허름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남조선 국정원의 비밀 아지트가 분명했습니다. 이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독한 걸로 드릴까? 지금 심정이 딱 그럴 것 같은데. 그림자, 그의 진짜 이름은 차강호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맞은편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결코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노련함이 묻어났습니다. 본론부터 말하죠. 시간 없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격 급하시긴.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리철영을 넘겨준다고 했죠. 정찰총국의 살아있는 전설. 그 양반 우리가 몇 년을 쫓았는지 압니까? 그런데 그런 거물을 우리한테 그냥 넘겨주겠다. 차 팀장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윤희수 씨. 당신이 원하는 건 안전한 탈출이라고 했고. 그런데 그 대가로 리철영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무슨 뜻이죠? 리철영은 어차피 당신 남편을 제거하러 온 것. 당신 입장에서는 남편의 원수이자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적일 뿐이잖습니까? 적을 제거하는 걸 우리와의 거래라고 말하기엔 좀 염치가 없지 않나? 그의 말은 정확히 제 허를 찔렀습니다. 그는 이미 상황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까지도요. 뭘 원합니까? 당신 남편 김민준 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그걸 가져오세요. 물건이라는 단어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물건이라니요? 민준 씨는 임무 수행 중에. 아직 모르고 있었나 보네. 하긴 부부 사이에도 비밀은 있는 법이니까. 차 팀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 PC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도처럼 보이는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들 말로는 천리안이라고 부르더군요. 인공위성의 감시망을 무력화하고 역으로 해킹해서 전 세계 어디든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최신 해킹 프로그램. 당신 남편 김민준 씨가 그 프로그램의 마스터키가 담긴 칩을 가지고 현지 군부 실세에게 넘기려던 참이었습니다. 물론 그 군부 실세는 우리 사람이었지만 저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그런 엄청난 임무를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진행하고 있었다니. 어쩐지 최근 그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그가 얼마나 위험한 임무에 혼자 내몰렸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칩은 지금 어디에 있죠? 민준 씨는 체포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김민준 씨는 체포 직전 그 칩을 어딘가에 숨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단서는 오직 그만이 아는 방식으로 어딘가에 남겨놨겠죠. 부인인 당신이라면 그 암호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강호 팀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리철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목표는 천리안 프로그램의 마스터키였던 겁니다. 저와의 접선은 그 칩을 손에 넣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었을 뿐. 내가 그걸 어떻게 찾을 줄 알고. 찾아야죠. 당신 남편을 살리고 싶으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드리죠, 윤희수 씨. 당신 남편은 지금 현지 정보기관의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곳의 정확한 내부 구조나 경비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부족해요. 당신의 옛 스승 리철영은 미친 개처럼 당신의 냄새를 맡고 도시 전체를 뒤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30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는 제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칩을 찾아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 남편을 구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내부 도면, 경비 교대 시간, 무기, 그리고 탈출 루트까지. 하지만 만약 찾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이 거래는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의 나라 공작원 부부를 구해줄 만큼 인정 많은 조직이 아니라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협박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비록 그 줄이 썩은 것일지라도 지금은 잡아야만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죠? 단서가 있을 만한 곳이.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김민준 씨가 체포되기 직전에 들렀던 마지막 장소가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낡은 필름 사진관. 아마도 거기에 뭔가 남겨놓지 않았을까요? 사진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성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민준 씨가 제게 무심코 던졌던 말이었습니다. 희수야,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 위장 결혼사진 말고 진짜 우리 둘만의 사진. 그때는 임무에 집중해야 할 때 무슨 소리냐며 타박을 줬었는데. 어쩌면 그는 그때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제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죠. 제가 결심을 굳히자 차 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다행이군. 우리 요원 2명을 붙여주겠습니다. 당신을 돕는 척하면서 감시하는 역할이기도 하니 너무 믿지는 마시고. 그는 솔직해서 오히려 믿음이 갔습니다. 적어도 뒤통수를 칠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안전가옥을 나서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조선 국정원의 위험한 장기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주고
제 남편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숨겨놓은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쫓는 또 다른 그림자들. 어쩌면 저는 이제 막 더 거대하고 위험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차강호 팀장이 붙여준 요원들과 함께 사진관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양옆에 바싹 붙어 저를 보호하는 동시에 감시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오히려 제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죠.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진관은 낡은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추억을 인화해 드립니다. 라는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고 쇼윈도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무심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왜 이런 곳을 골랐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퀴퀴한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진관 내부는 온갖 낡은 카메라와 필름통들로 가득 차 마치 시간이 멈춘 박물관 같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카운터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혹시 며칠 전에 이 사람 온 적 없소? 국정원 요원 중 한 명이 민준 씨의 사진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이 덜 깬 눈으로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었지. 아주 중요한 물건을 맡기고 갔어. 꼭 자기 아내가 찾으러 올 거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그 말에 제 심장이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노인은 삐걱거리는 의자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의 암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붉은 조명만이 희미하게 켜진 암실은 서늘하고 축축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수많은 필름들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필름. 자네 남편이 맡긴 물건일세. 제가 필름을 집어 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바깥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사진관의 유리창이 박살나며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장 놈들이다. 어떻게 알고 온 거지? 국정원 요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리철영 상자의 소각조였습니다. 제가 국정원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제 동선을 예측해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스승은 역시 저보다 항상 한 수 위였습니다. 팀장님, 뻐꾸기가 함정에 걸렸습니다. 적의 화력이 예상보다 거셉니다. 요원 하나가 무전기에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사진관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밖에서는 소각조가 쉴 새 없이 총알을 퍼부었고 안에서는 국정원 요원들이 응사하며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암실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필름을 든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얇고 작은 필름 조각에 민준 씨의 목숨과 제 미래가 모두 달려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뒷문이 있다. 사진관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침착하게 우리를 뒷골목으로 통하는 작은 문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마 그 역시 평범한 사진사가 아닌 국정원의 비밀 정보원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총알을 피해 간신히 뒷골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골목 양쪽 끝에서 검은 옷을 입은 소각조 팀원들이 나타나 우리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포위된 겁니다. 오랜만이구만 희수야. 역시 쥐새끼처럼 잘도 빠져나가는구만. 골목 저편에서 리철영 상자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총이 들려 있었고 그 옆으로는 완전 무장한 팀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적국의 요원들과 손을 잡은 제자를 향한 실망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스승님, 이제 와서 그따위 소리가 나오는가. 감히 남조선 놈들과 붙어먹다니. 내가 내게 배운 모든 것이 그리도 하찮은 것이었더냐. 그의 고함이 좁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감싸고 있던 국정원 요원들도 전설적인 북의 공작원 앞에서 잔뜩 긴장한 채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누구 하나라도 먼저 방아쇠를 당기면 모두가 죽게 될 겁니다. 순순히 그 필름을 내놓고 투항하라. 그리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내 마지막 온정이다. 리철영 상좌가 제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필름을 넘기는 순간 민준 씨를 구할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그리할 순 없습니다. 제 대답에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리석은 것. 사내 놈에게 빠져 조국을 버린 년에게는 죽음만이 유일한 답이다. 모두 쏘라우. 한 놈도 살려두지 말라. 그의 명령과 함께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저를 가운데 두고 원을 그리며 필사적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한 명, 두 명 제 옆에서 그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원망 대신 반드시 살아남으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길 빠져나가야 합니다. 윤희수 씨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겁니다. 남아있던 요원 하나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외쳤습니다. 그는 엄폐물도 없는 골목 중앙으로 뛰쳐나가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소각조의 화력을 유인했습니다. 그의 몸에 수십 발의 총알이 박히는 끔찍한 광경을 저는 바로 눈앞에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벌어준 그 짧은 시간 덕분에 저는 간신히 골목 옆의 낡은 건물 담벼락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구하기 위해 쓰러져간 이름 모를 요원들과 저를 죽이기 위해 눈이 뒤집힌 스승.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저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으로 어둠 속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폐가 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을 때 저는 어느 공사장에 버려진 자재 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흙먼지와 피 냄새, 화약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겼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필름은 제 땀과 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재 더미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국정원의 도움도 끊겼고 소각조의 추격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남은 시간은 20시간 남짓. 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손에 쥔 작은 필름 조각에 모든 희망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안에 민준 씨가 남긴 단서가 들어있을까? 그리고 그 단서를 찾아낸다 한들 철옹성 같은 감옥에서 그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에서 저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공사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필름을 들어 올렸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비춰보니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암호 문자들이 보였습니다. 민준 씨의 필체였습니다. 그가 무사하다는 증거이자 그가 제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암호는 저와 그 둘만이 아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훈련소 시절 함께 읽었던 낡은 시집의 특정 단어들을 조합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기억을 더듬어 한 글자 한 글자 필사적으로 암호를 해독해 나갔습니다. 플루메리아 나무 아래 우리의 첫 약속. 하수처리장 세 번째 환풍구. 자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플루메리아 나무는 우리가 살던 아파트 앞의 나무를 의미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무언가를 숨겨두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하수처리장, 세 번째 환풍구는 현지정보기관 본부 철옹성으로 잠입할 수 있는 비밀 루트였습니다. 그는 체포되기 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정은 그가 탈출을 시도할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 천리안 칩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플루메리아 나무 아래 숨겨둔 것이 바로 그 칩일까? 아니면 이것은 국정원을 속이기 위한 또 다른 함정일까? 의심이 들었지만 지금은 민준 씨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차강호 팀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요원들이 모두 죽었지만 그는 여전히 제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해 비상 주파수로 연락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아 있었군. 내 요원들은? 미안하게 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그게 그들의 임무였으니까. 그래서 칩은 찾았나? 아니요. 하지만 칩이 있을 만한 장소와 당신들이 원하던 정보기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알아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암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을 믿어보지. 지금 당장 당신이 말한 아파트로 가. 우리 팀이 주변을 정리해 줄 테니 당신은 신속하게 물건만 챙겨서 빠져나와.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지. 남은 시간이 없어.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저는 우리가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집 주변에는 소각조의 감시가 깔려 있을 터. 차강호 팀장의 말대로 제가 골목에 들어서자 몇 군데서 소리 없는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소각조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숨을 죽인 채 플루메리아 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위치에 흙을 파내자 작은 방수팩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천리안 칩과 함께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희수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부디 살아남아줘. 그의 필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칩을 챙겨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다시 만난 차강호 팀장은 제게서 칩을 건네받고 나서야 비로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속은 지켰군. 이제 우리 차례지. 그는 제게 철옹성의 내부 도면과 각종 장비들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총 한 자루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호신용. 당신의 임무는 전투가 아니라 김민준을 데리고 약속된 탈출 루트로 빠져나오는 거야. 나머지 어그로는 우리 팀이 전부 끌어줄 테니 명심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5분이야. 그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두 철수할 수밖에 없어.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팀과 함께 하수 처리장으로 향했습니다. 시궁창의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환풍구 아래 거대한 지하 통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운을 비네, 윤희수 씨. 차 팀장의 마지막 인사를 뒤로하고 저는 차가운 철제 사다리를 타고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저 혼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지하 통로는 복잡한 미로처럼 얽혀 있었지만 차 팀장이 준 도면 덕분에 어렵지 않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감옥 구역으로 통하는 마지막 환풍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비들이 나누는 잡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교대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복도가 조용해진 틈을 타 저는 환풍구 덮개를 열고 소리 없이 복도로 뛰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지난 수년간 몸에 익힌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갇힌 독방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전자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무거운 철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앞의 광경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혹독한 고문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 줄 알았소, 희수 동무. 민준 씨. 저는 달려가 그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일어서시라요. 빨리 여길 빠져나가야 하오. 잠깐 들어야 할 얘기가 있소. 이건 함정이요. 그가 힘겹게 입을 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동적인 부부 상봉이구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행복한 결말은 없을 것이다. 고개를 돌린 곳에는 리철영 상자가 총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믿을 수 없게도 차강호 팀장이 나란히 서서 저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차 팀장, 당신이 어떻게 말했잖소, 윤희수 씨.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고. 차강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천리안 칩을 가져다 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모든 것이 그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국정원과 소각조는 처음부터 한패였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리철영 상자와 차강호 팀장이 손을 잡고 양쪽 조직을 모두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천리안을 손에 넣고 그 사실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인 저와 민준 씨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편히 눈을 감으라, 제자야. 내 남편 곁에서 조국을 위해 장렬히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은 마지막 일개다. 리철영 상자가 제게 총구를 겨누며 천천히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쓰러져 있던 민준 씨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벽 세 번째 벽돌. 그 말을 끝으로 그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준 씨의 마지막 속삭임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벽 세 번째 벽돌. 그 짧은 말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곳 독방은 과거 우리가 훈련받았던 시설의 구조와 똑같았습니다. 위급 상황을 대비해 각 방의 특정 위치에 비상무기나 탈출 장비를 숨겨두는 훈련. 민준 씨는 이곳에 갇히는 순간 그 훈련을 떠올리고 무언가를 준비해 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리철영 상자가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와 차강우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모든 분노와 슬픔을 끌어모아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승님. 언제부터였습니까? 조국을 배신하고 저런 남조선 쓰레기와 손을 잡은 것이. 제 말에 리철영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차강호는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죠. 말 조심해라, 뻐꾸기. 죽기 직전이라고 헛소리까지 하는군. 헛소리. 당신들이야말로 조국을 팔아넘겨 천리안이라는 장난감 하나를 손에 넣고 그걸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보시겠다. 당신들이 입에 달고 살던 그 위대한 조국이 고작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것이었소.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외치며 천천히 뒷걸음질 쳐 벽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제게 고정시키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닥치라. 리철영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평정심이 처음으로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까진 년이 감히 나를 모욕하는가. 평생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나다. 하지만 조국은 내게 뭘 해주었나. 썩어 빠진 상층부 놈들은 자기들 배만 불리고 우리 같은 전사들은 소모품처럼 버려지고 있을 뿐이다. 나는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니야. 썩어 빠진 놈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다. 그의 광기 어린 외침 속에서 저는 그의 배신 이면에 숨겨진 뒤틀린 신념과 욕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국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변질되어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질서? 결국 스승님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를 도발하는 순간 제 손은 등 뒤에 벽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벽돌.
손가락 끝에 희미하게 느껴지는 틈. 저는 손톱이 부서져라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지 리상좌. 전현의 혓바닥이 너무 길군. 차강우가 재촉했습니다. 리철영은 다시 총을 고쳐쥐고 제 심장을 겨눴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헐거워진 벽돌을 빼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성광탄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찰나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치에 성광탄을 던지는 것과 동시에 민준 씨의 몸을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눈 감아. 제 외침과 함께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력한 성광과 충격파가 좁은 독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군용 성광탄. 민준 씨가 마지막 힘을 짜내 제게 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크악! 내 눈. 아무것도 안 보여. 리철영과 차강우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탕! 두 발의 총성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짧은 신음소리와 함께 무언가 육중한 것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앞의 잔상이 사라지고 시야가 돌아왔을 때 제 눈앞에는 두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차강우는 즉사한 듯 미동도 없었고 리철영은 배를 움켜쥔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허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내년 손에 죽는구만. 내가 괴물을 키웠어.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때 제가 가장 존경했던 스승은 자신의 제자이자 조국이라 믿었던 가치에 대한 배신감 속에서 허무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총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슬픔과 허무함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감옥 전체에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경비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희수 동무 정신 차리라요. 제 옆에서 민준 씨가 희미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민준 동무. 저는 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간신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야 하오 약속하지 않았소 바다 보러 가야지. 그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약속했던 바다를 보러 가야만 합니다. 저는 그의 팔을 제 어깨에 두르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무게가 고스란히 제게 전해져 왔지만 이상하게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체온이, 그의 살아있음이 제게 마지막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철옹성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밖에는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국정원일까 아니면 소각조의 잔당들일까. 어쩌면 그들 모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나의 사랑, 나의 조국이 함께 있으니까요. 비상벨이 울려 퍼지는 복도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달려오는 경비들의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뒤섞여 마치 지옥의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부축한 채 벽에 몸을 기대며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고 제 어깨를 적시는 그의 피는 식어만 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라요, 민준 동무. 거의 다 왔소. 저는 그를 격려했지만 제 목소리 역시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강호 팀장이 말했던 탈출 루트. 과연 그 약속이 유효할까? 그는 이미 죽었고 국정원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들이 배신자인 저와 민준 씨를 순순히 도와줄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차강호가 알려준 약속된 탈출 루트인 서쪽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계단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앞을 국정원 요원들이 총을 겨눈 채 막아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리철영과 차강호의 죽음을 이미 보고받은 듯 차갑고 적대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더 이상 움직이면 발포하겠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는 국정원이, 뒤에서는 현지정보기관의 경비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사면초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저는 민준 씨를 내려놓고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발이 든 권총을 고쳐 쥐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은 네 사람 곁에서 싸우다 죽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계단 위쪽에서 격렬한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막아서던 국정원 요원들이 당황하며 위를 쳐다보는 사이 몇몇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세력이 나타나 국정원 요원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혼란을 틈타 누군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빨리.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보니 낯선 얼굴의 남자가 저희에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정원 요원도 소각조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를 알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그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민준 씨를 부축하고 그 남자를 따라 반대편 복도로 뛰었습니다. 그는 건물의 구조를 훤히 꿰고 있는 듯 막힘없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중앙통제실을 지나 환자들을 이송하는 지하의 비밀 통로를 통해 마침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밖에는 낡은 밴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고 밴은 무서운 속도로 어둠 속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져 가는 철옹성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제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묻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백미러를 통해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은인이라고만 해두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든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해안가의 작은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간이 의료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의사로 보이는 노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 씨의 몸에서 총알을 빼내고 상처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수술 내내 그의 손을 꼭 잡고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다행히 총알은 치명적인 부위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과다출혈이 문제였지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민준 씨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고통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제가 잠시 졸고 있을 때 저희를 구해준 남자가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제 곧 배가 올 겁니다. 이 나라를 뜨는 게 좋겠어요. 남과 북 양쪽 모두에게 표적이 되었으니 왜 우리를 구한 거죠? 당신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러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민준 씨는 제 아버지의 동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과거 정찰총국 소속의 고위급 간부였지만 리철영 같은 부패한 세력의 모함에 빠져 숙청당했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부러 천리안 인물을 자원해서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군부 실세에게 접근한 것도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된 것도 모두 리철영의 배신 증거를 잡기 위한 그의 계획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는 제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했던 것입니다.
민준이 형은 제게 연락해 만약 자신이 실패할 경우 당신만이라도 꼭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일을 그가 대신하려 했던 겁니다.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사랑을 이제야 온전히 깨달은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민준 씨의 곁을 지키며 남자의 마지막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생각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 조국은 우리를 버렸고 남조선은 우리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발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민준 씨가 제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바다 보러 갈까? 저는 창밖의 어슴푸레한 새벽 바다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바다를 보러 가야죠. 그리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그것은 저의 대답이자 제 자신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도에 없는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의 손을 잡고 희미한 빛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태운 작은 어선은 꼬박 이틀을 더 달렸습니다. 망망대해 위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이 지난 며칠간의 피와 화약 냄새를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며 회복했고 저는 그의 곁을 지키며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제 머릿속을 채웠던 분노와 복수심,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파도에 씻겨나가고 그 자리에는 어떤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조국도 이념도 임무도 모두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게 남은 것은 제 곁에 잠들어 있는 이 사람의 온기뿐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했던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민준 씨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안하오 희수야.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게 했구만.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개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동물을 잃을 뻔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오히려 내가 미안하오. 동물을 더 일찍 믿어주지 못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지난 모든 시간과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말을 대신하는 깊고 고요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흘렀습니다. 배는 어느 작은 섬의 이름 없는 포구에 닿았습니다. 저희를 도와준 남자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약간의 돈과 위조 신분증을 건네주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세상에 우리 둘만 남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섬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끝처럼 펼쳐진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수평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풍경은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말없이 그 풍경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언젠가 함께 보자고 약속했던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우리 이제 어찌 살아야 할까? 한참 만에 그가 물었습니다. 막막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글쎄, 일단 저녁밥부터 걱정해야 하지 않겠소? 그리고 내일은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제 대답에 그가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저희의 그 후 거창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 작은 섬에서 한동안 머물렀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희수와 김민준이라는 이름도 조국이 새겨준 공작원이라는 낙인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매일의 아침을 함께 맞는 평범한 부부일 뿐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플루메리아 향기가 나는 곳을 지날 때면 그 지옥 같았던 48시간이 떠오르곤 합니다. 스승의 차가운 목소리, 총성과 비명, 그리고 제 손에 묻었던 피의 감촉까지도요. 그 기억은 아마 평생 저를 따라다니겠지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려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조국이 제게 사랑하는 남편의 심장에 총알을 박으라 명령했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으니까요. 진정한 조국이란 땅이나 이념이 아닌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단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소중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부디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당신의 심장이 이끄는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설령 세상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